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프로그램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유튜브로 490분 정도가 들어오셨네요. 써니스카이님 그리고 김현옥님 감사드립니다. 자, 첫 코너 저희는 뉴스픽으로 시작합니다. 수요일과 월요일 항상 이 두 분이 자리해주고 계시죠. 전혜연 우석대 개공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전지현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앞서 말씀드린 내용부터 저희 같이 한번 고민해 보죠. 내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논의가 이제 진행 중인데 업종별 차등 적용이 지금 하나의 쟁점이 되고 있다고 하고 보도도 지금 그쪽으로 계속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지 먼저 전혜연 교수께서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예, 최저임금의 경우에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서 정해지고요. 네. 7월 말까지 안을 만들면 노동부 장관이 8월 말까지 고시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7월 말까지는 안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한창 굉장히 치열한 그러네요. 논의가 진행 중인데 쟁점은 크게 두 가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는 현재 8,720원인 최저임금을 어느 선까지 올릴 것이냐. 네. 노동계 일각에서 10,000원을 주장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금액을 놓고 인상률을 놓고 하나의 쟁점이 진행이 될 거고요. 네. 또 하나 지금 나누는 쟁점은 업종별로 차득을 적용할 수 있을까 여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남기 부총리 장관이 지난 4월경에 국내에서는 사실 어렵다라고 밝힌 바가 있지만 네. 지금 최저임금 심의위원회에서 최근에 회의를 했을 때는 이 문제를 놓고 굉장히 팽팽한 입장차가 지금 진행이 돼서 많은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일단 경영계 같은 경우에는 업종별 차등 요구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돌아보면 사실 경영계는 2017년부터 유사한 주장을 해왔습니다. 경영계가 올해 특히 이런 주장을 강력하게 하는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숙박업, 음식업, 서비스업이 일단 임금 지불 능력이 완전히 그렇죠. 한계에 달았다. 예. 그렇다면은 최저임금으로 인한 부담이라도 줄여줘야 되니까 업종별 차등으로 통해서 이것을 현실적으로 적용해달라. 이런 주장입니다. 노동계는 반대 입장인데요. 예. 예를 들면 업종마다 저임금 노동자가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업종별로까지 차별이 된다면 노동시장 내에서의 양극화가 더 심해질 거고 그리고 업종별로 오히려 낙인 효과. 저기는 돈 조금 주는데 돈 조금 줘도 되는 곳 하면서 이런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그리고 최저임금 제도 개선의 TF에서도 이미 예전에 이것을 논의한 바가 있는데 네. 바람직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는데 경영계가 또 이것을 꺼낸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네. 자, 5차 전원위원회가 24일 정도 열릴 것이다. 또 양대 노총에서도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있고요. 경영계에서도 여러 가지 근거가 내오고 있는데 최저임금의 금액과 인상폭 못지않게 업종별 차등 적용이 또 쟁점으로 당분간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상황이 앞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코로나19 장기화 상황 속에서 힘든 업종들이 있는 건 또 현실이라 과연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예전부터 주장해온 그 해외 사례라는 건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우리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도 이제 궁금하고요.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전지현 변호사께 좀 여쭤볼까요? 예, 저는 일단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서는 그냥 긍정적인 입장인데 네. 업종을 어떻게 나누는지에 따라서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문제라고 봐요. 그렇게 예. 보는 근거는 뭐냐면 최저임금 제도를 만든 이유는 짧게는 소득 재분배 효과고 멀리 보면 이제 수요로 인한 어떤 고용 창출이라든지 정체 생산성 향상의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출발은 그 업종별 생산성을 기본으로 하고 둬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숙박 요식업, 교육 서비스, 전기가스업, 하수 폐기물 처리업 이런 경우에 생산 효과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생산 효과가 네. 떨어지면은 대부분 임금도 낮아요. 임금도 낮고 생산 효과도 떨어지면은 최저 임금으로 인한 수용성도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폐업으로 갈 경우에 어떤 고용 창출의 연결고리가 단절되는 거고 예. 특히 우리나라 같이 영세 자영업자가 많은 그런 비중을 차지하는 나라에서는 그 여파가 더 클 거라고 보거든요. 예. 실제로 KDI 연구보고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를 찾아보면은 예. 그 최저임금을 3% 올렸다고 벌 때 업종별 차등을 둔 경우에 고용지수가 더 올라가는 그런 시나리오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업종별 그 차등 적용에 대해서는 좀 어떤 사회적인 합의를 물론
기반으로 해가지고는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 외국에 보면은 연령별, 지역별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예. 지역별은 우리나라가 연방제가 아니기 때문에 좀 적용은 어려울 것 같고 연령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그 산업 구조를 보면은 대기업, 중소기업, 그다음에 고연령, 저연령별로 노동시장이 양극화된 면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낮을수록 영세업장에 연령이 낮을수록 영세사업장에 단기 알바 형태로 고용된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경우는 뭐 생산성 자체만 가지고 보면은 여기에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없고 그로 이런 폐해를 전부 이 단기 근로자들이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공간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의 복지가 개입을 해야 될 영역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말씀은 최저임금을 올리는 게 아니라 국가의 복지로 그 부분을 보완해야 된다 그런 얘기신 건가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으로 해결할 부분이 있고 복지로 해결할 부분이 있는데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는 그 KDI 보고서를 보면은 실제 그 최저임금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 가장인 경우는 30% 정도밖에 안 되고 대부분 2, 3차 근로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로 인해서 최저임금으로 인해 가지고는 어떤 가계소득이 늘어나는 거에 직접적인 연관관계는 좀 떨어진다고 그렇게 보고 그럼 이런 경우에 최저임금으로 혜택을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의 복지가 개입을 해가지고는 구제를 해주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고용 창출 부분에 문제가 보인다라는 지적을 지금 해주셨고요. 그럼 어떻게 보십니까, 전혜영 교수께서?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이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서 이미 검토를 했는데 부정적으로 봤던 이유가 노동시장 양극화 지금도 심각한데 더 심각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지금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최저임금의 취지를 소득저분배나 고용면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최저임금이 시장의 논리에 따라서 실업자가 많으면 그럼 임금 깎을 수 어느 선까지 내리지라고 하지 않고 만들어놓은 이유 이 정도는 줘야 된다라고 만들어주는 것은 노동자로서 최소한 살아갈 수 있는 사회 구성으로서의 권리를 이 정도는 또 보장해 줘야 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도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경영계에서 내세우는 논리가 미국, 캐나다, 일본인데 해외 사례를 많이 얘기하고 있죠. 자, 미국 말씀해 주셨듯이 주예요. 주. 연방정부이기 때문에 주별로 연방정부에서 정한 걸 다 적용할 수 없는 격차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른바 영토 대국이라고 불리는 미국이나 캐나다 사례를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지적이 이미 나온 바 있고요. 또 하나가 일본입니다. 근데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면 중앙에서 한번 결정을 하면 다시 지자체에서 이것을 논의해서 하다 보니까 지역별 업종별로 이렇게 차등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목할 부분은 뭐냐면요. 일본도 최근에 보수당 일각에서 이게 너무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에 재검토해야 된다고 부작용을 한번 이미 경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문제는 들어야겠지만 이것이 굉장히 높은 임대료 문제라든가 또는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어느 정도로 이것을 분담할 것인가 이런 부분과 같이 논의가 돼야 되지 최저임금 때문에 무조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너무 한쪽으로만 보는 것이 아닌가 좀 이런 우려가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 정도도 줘야 된다고 적용을 해놨는데 이 정도도 못 주는 사업장들이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빈부격차를 최저임금으로만 해결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외국의 사례를 보면은 그리스, 프랑스, 미국, 터키 대부분의 경우에 연령별이 됐건 업종별로 됐건 차등을 두고 있어요. 그리고 이 최저임금을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위원회 해가지고는 노사 그다음에 공익위원회 해가지고 여기서 결정을 하는데 저는 최저임금을 왜 여기서 결정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거든요. 최저임금이라는 거는 어떤 사기업의 어떤 사적 영역에 개입을 해서 이 정도만 줘야 된다고 일종의 정해놓는 거면은 국가가 고용 지표라든지 생산성 어떤 복지 규모에 따라서 그걸 결정을 해야지 더 줄라는 사람이랑 덜 줄라는 사람이랑 앉아서 이렇게 만나서 합의를 하게 되면은 결국 정치적 프레임으로 갈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최저임금 결정 구조에는 개선돼야 될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의견이 좀 반대인데요. 노동 문제의 경우에는 기업에서 정한다고 해서 노동계가 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극한의 갈등으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회적 대화 기구를 만들어서 경영계, 노동계, 정부 입장 다 들어보자라는 시도를 일단 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의 논리에 맡기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은 우리나라가 노동 문제 놓고 정말 극한의 갈등이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나온 방안이 사회적 합의와 대타협을 좀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노사정위원회나. 그래서 그것이 완전히 자리를 못했지만 이런 식으로라도 자꾸 해야지 양쪽이 어떤 주장을 하는지 국민들도 알게 되고 양쪽의 주장도 좀 찬반 공론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그 청년 유니온이라든가 아르바이트생들의 모임이 내놓은 여러 자료를 보는데 네. 이분들의 주장은 복지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아르바이트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일자리가 없다 보니 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 살아보니까 복지제도를 아무리 다 활용해도 서울에서 살기가 너무 힘들더라. 그래서 이런 위원회에도 참가하지 못하는 아르바이트생이라든가 청년들의 목소리도 많이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나마 지금 노동단체에서 이런 의견을 일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서 같이 논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근데 저는 우리나라는 합의하고 위원회를 지금 너무 남발하고 있다고 봐요. 사실 아름답게 합의가 이루어지면 가장 좋은 모습이기는 하지만 이게 결국은 어떤 그 양극화라든지 아니 그 어떤 갈라치기라든지 정치적인 갈등이라든지, 프레임으로 가는 예.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경제적인 지표로 갈 부분이랑 합의라든지 정치적인 문제로 갈 부분이랑 좀 구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정치의 영역이 또 갈등을 해결하는 겁니다. 갈등이 왜 발생하는지 우리나라 문제를 정치는 보고 맨날 싸우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그런 부분에 긍정적인과 부정적인 면을 같이 봐야지. 네. 이거 뭐 최저임금위원회가 정치적 프레임이다라기 보면 노동계도 목소리가 사실 두 분의 목소리를 또 종합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국가 입장에서 지표나 이런 걸 먼저 검토해서 그 기초 자료를 만든 후에 이제 양쪽의 노동계 그리고 또 경영계 입장을 잘 조율해서 합의를 만들어 간다면 더욱더 좋은 그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자, 그러면은 최저임금위원회가 과연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 저희 또 계속 지켜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뉴스는 오는 9월에 지금 퇴임하는 이기택 대법관의 후임 후보가 지금 17명으로 지금 압축이 됐습니다.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 여성 후보가 지금 2명이라고 하고요. 숫자가 너무 적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어떤 인물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고 어떤 경향성을 보이고 있는지 전지현 변호사께서 좀 정리를 해 주시면 같이 한번 들여다보죠. 예, 이제 대법관 중에서 이제 이기택 대법관께서 9월 17일이 퇴임이에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그 대법관 자리를 메꿀 후보를 지금 선정을 하고 있는데 네. 이거는 대법관 추천위에서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일단 처음에 43명 정도로 압축이 됐는데 이 중에서 후보자 검증에 동의할 사람이 누군지를 먼저 물어봐요. 네. 그래서 이제 17명이 동의를 해서 지금 17명으로 추려졌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이분들이 대부분 왜 우리가 엘리트 법관 순혈주의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서울법대 출신 그다음에 50대 남성이 대부분이고 여성은 단 2명이라는 겁니다. 네. 이 중에서도 또 항상 대법관은 변호사 출신이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기준이 있습니까? 대법관 후보에? 예, 뭐 되는 데는? 법조 경력이 몇 년 이상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정말 최소한의 마지노선에 불과하고 네. 대부분 여기서 많이 된 것들이 많아요. 서울법대 출신 50대 남성 중에서. 근데 이번에도 그 예외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현직 법관이 14명이고 변호사 2명이고 교수 1명이고 네. 여성은 단 2분밖에 없는데 이제 신숙기 판사님이 법원 내 젠더법 연구회장이고 예. 오경미 판사님이 현대사회와 뭐 성범죄 연구회 회장님이라고 하는데 예. 그제 이거를 두고 이제 문제가 또 제기가 되고 있는 거죠. 대법관을 좀 더 인적 구성을 다양화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게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에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뭐 꼭 여성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계층을 대변해 줘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법관으로 진출할 수 있으면 사회가 더 좋지 않겠는가 하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고 다양성 면에서 특히 더 아쉽다는 그런 지적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해외의 사례는 또 어떤지 국내에선 어떤 노력과 방안이 필요할지 두 분의 생각을 좀 들어보고 싶네요. 저는 일단은 양성평등 관점에서 대법관들의 다양성이 좀 많이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네. 이것은 제 개인적인 바람의 문제가 아니라 최근에 그 국제인권단체에서 우리나라 디지털 성범죄 분석관 보고서가 나와서 굉장히 눈길을 끌었잖아요. 네. 휴먼 라이츠 원치에서 나온 내용 중에 굉장히 중요한 권고사항 중에 언론에 많이 보도되지 않은 내용이 있는데 경찰청, 대검찰청, 대법원에 디지털 성범죄 심각성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교육도 많이 하고 네. 또 이런 고위직의 여성 수를 좀 늘려라라는 권고를 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럼 또 어떤 분들은 역차별이다 그렇게 할 텐데 그게 예. 아니라요. 현재까지 통계상으로 보면은 이 성범죄라던가 뭐 폭력의 피해자가 여성들이 많다 보니 그렇죠. 피해자들의 시각에서 봐줄 수사 수 단계에서부터 판결에 네. 이르기까지 좀 볼 수 있는 관점이 반영이 돼야 된다. 그래서 성인 진술성 감성이 반영되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한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서의 다양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다양성을 얘기하면 어떤 분들이
도대체 다양성에 대해서 자꾸 질문을 하시는데 제가 무엇이냐 다양성이란. 예, 그렇습니다. 그 미국에 있는 대법관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우리 굉장히 많이 얘기를 네. 하죠.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 여성이 연방법원에 몇 명이나 있어야 되나? 여성 대법관은 도대체 몇 명이어야 충분하냐라고 할 때 루스 베이더 대법관이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했을까요? 전부 네. 뭐라고 했더니 이 사람들이 네. 뭐라고요? 근데 이분이 남자들이 다 대법관일 때는 왜 아무 말도 안 하죠? 그건 안 이상한가요? 라고 이제 약간 농담을 섞은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봐서 익숙한 것들이 시대의 흐름을 변화를 하려면 이런 다양성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해외 사례 중에 이제 캐나다의 경우를 보면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양성평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비교적 지수가 높은 나라로 평가를 예. 받고 있어요. 직업별 구성이라든가 봤을 때. 다만 캐나다는 좀 특수사항이 있는데 이민자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 캐나다 대법관에서 최근 다문화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는 유색인종 판사가 최근에 지명이 돼서 굉장히 눈길을 끌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마흐무드 자말이라는 분인데 나이로비에서 태어나서 영국으로 건너간 뒤 캐나다로 다시 온 국가라고 하거든요. 캐나다의 소수민족 인구가 전체 22% 정도, 다문화 가족이 22%, 소수민족이 5%라고 해요. 그래서 이 마흐무드 자말이라는 사람을 지명한 데에는 우리 캐나다가 소수민족과 원주민이 많은 곳이니까 예. 그런 출신의 사람도 대법원에 넣어서 어떤 헌법적 가치를 여기에서부터 한번 구현해보자라는 상징성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지 여성만 준다 이런 좀 논쟁이 다시 일어나지 그렇죠. 않았으면 합니다. 네. 전지현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법관의 다양성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네. 법관은 기본적으로 법을 재단하는 사람이고 자기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뭐 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법관의 성향은 미국 같은 데도 보면은 민주당 성향, 공화당 성향,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하라는 사람만 그렇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도 이렇게 마찬가지 갈등은 있는 것 같은데 법관의 다양성을 인정을 하는 거는 합리적인 판단이 나오게 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먼저 재판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게 우선이고 그럼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뭐 어떤 법관의 어떤 임기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종신제라든지 그런 부분을 먼저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가운데에서 민주당의 이탄희 의원이 법관의 다양성을 위해 대법관 수를 늘리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렇게 보도에 나오는데 네네. 대법관 수를 늘리는 게 다양성을 위해서 발의를 한 것인지 그거는 제가 직접 물어봐야지 될 것 같은데 예. 근데 저는 이 법안이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뭐냐면은 대법관 수를 늘리는 거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한 그런 원칙에서 출발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하급심 심사의 어떤 부실한 재판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그냥 네거티브 방식으로 운용이 되는 법관 재임용 제도를 포지티브 방식으로 좀 더 실질화해서 법관이 정말 심혈을 기울인 재판을 하게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상고심 같은 경우에는 대법관 수를 늘리는 것도 한 가지 뭐 대안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은 대법관 한 명당 연 이게 배당받는 사건 건수가 4,000건 정도 된다 그래요. 예. 그럼 365일 중에서 휴일 빼고 200일 정도 일한다고 봤을 때 예. 하루에 20건을 보는 건데 네. 이거를 10건으로 줄인다고 해가지고 그 경무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지 그게 의문이고 대법관 수를 늘려가지고는 업무의 부담을 더 줄여줄 수는 있지만은 대법관 수가 너무 늘어나면 또 어떤 법적인 통일성의 문제라든지 그런 신뢰성 그런 문제가 또 제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단순히 대법관 수를 늘리는 게 여러 가지 어떤 옵션 중에 하나는 될 수 있지만 네. 과거에 그 법원이 무리하게 추진했다가 이제 사법농단 적폐라고 됐던 양승태 재판부처럼 그럼 상고 법원은 어떤 대안이 될 수 없는지 그게 문제점은 뭐였는지 그 과정에 어떤 불법 문제는 차치하고 그러면 이제 법관 수를 늘린다면 어떻게 늘릴 수 있는지 재판 연구관은 어떻게 확보를 해야 네. 되는지 이거를 그냥 다양하게 논의를 해야지 다양성을 위해서 대법관 수를 늘립니다. 법원 발의했습니다. 찬성하세요. 이러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네. 네. 방법이 어떤 게 더 있을까요? 네, 그러면? 뭐 변호사님은 그런 쪽으로 주로 말씀을 해주신 거고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바이든 대통령 이번에 당선됐을 때 바이든 대통령 못지않게 관심을 끌었던 사람이 부통령 그렇죠. 캐멀라 해리스잖아요. 최초의 여성 부통령이기도 하고 어떤 언론은 여성에 초점을 뒀지만 사실 상당수의 미국 언론을 보면 흑인 출신 그러니까 그렇죠. 다문화라는 네. 점을 강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도 우리나라에서도 다문화 가족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문화 가족 출신 판사나 대법관도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부분도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뭐 아시아 태평양계라든가 뭐 무슬림계든가 흑인 네. 등이 뭐 포함된 판사를 지명했다는 소식이 나오는데 결국 이것은 미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
또 미국 사회의 어떤 다문화 정책이 가졌던 한계,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갈등 이런 것을 좀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그리고 그 상징성으로 내세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성 대법관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도 있지만 좀 더 다양한 계층, 그러니까 특정 계층 너무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서우나 뭐 엘리트 이런 분들 말고 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더 많이 대법관 진출했으면 그렇죠. 하고요. 또 하나 제가 정말 유의하게 보는 것은 미국처럼 사실 우리나라도 다문화 가정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다문화 출신들 법조인들이 좀 많아져서 언어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적 차별 속에서 지금 여러 가지 성장하고 있는 아이들의 마음을 좀 보듬어주고 법적으로도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많이 그런 분들이 좀 경각심을 느껴주는 네. 그런 역할을 했으면 바람이 있습니다. 네, 꼭 여성으로 한정하지 않고 지금 얘기를 해주셨네요. 예, 더 하실 얘기 혹시? 예, 저도 법관의 다양성 확보는 또 필요하다고 중요한 문제 생각하시는 필요하다고 거죠? 생각을 하고요. 네. 저도 뭐 소위 말하는 그런 순수한 법조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엘리트 법관 순혈주의 타파자 여긴 동의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좀 사회가 정말 많이 변화할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법조계 변화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뉴스픽 전지현 변호사, 전혜원 우석대 개공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